로 이제 21세기를 살지만 역사의 어떤 또 하나의 창의적인 지혜가 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제가 하는 말씀을 아까 천일록처럼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경영이 좀 더 소비자하고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하고 더 건전하고 따뜻하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어떤 정신적인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하느냐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런 데서 제가 세종대왕이 32년을 제위하셔서 아주 방대한 실록 기록이 있는데 그래도 한 10년을 천착하면서 많이 배운 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라는 게 과거에 함몰된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고 있다는 거에서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선 ESG 보통 얘기하는 그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런 속에서 저는 우리 지금 환경이 있어도 우리가 이 시대의 어떤 시대 정신 속에서 그것을 조금 더 주시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다 넘기세요. 빨리빨리 넘겨 30분 안에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흔히 지금도 계속 얘기하시듯이 지속 가능한 사회, 건강한 사회, 안전한 사회, 거기에 좀 더 품격 있는 사회, 그리고 뭐 성장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서 상생하는 사회, 제일 중요한 건 신뢰받는 사회. 우리가 가장 사회적 자본의 중심은 신뢰라고 하잖아요. 신뢰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인정받을 수 없고 가장 브랜드 가치의 수치의 가장 높은 점수는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경제적으로 잘 살아도 신용이 떨어지면 어려운 거죠. 그런 속에서 저는 조금 우리가 이 ESG의 경영 철학을 앞으로 생각해 봐야 될 때 그래도 문화의 옷을 입혀야 된다. 너무 경영, 성장하면 삭막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 컬처, 그 다음에 사람 중심의 진정성 있는 경영. 요즘에 AI 하는데 똑똑하죠. 빅데이터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나 윤리라든가 따뜻한 가슴 이거는 들어가게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영원히 시대가 변해도 지킬 수 있는 맑은 영혼도 우리가 함께 간직해야 된다. 그리고 역지사지 기업인이 소비자를 또 서로 배려하는 정신, 또 사회 공헌 그런 속에서 감동 경영이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또 국가나 사회에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물질적 풍요와 함께 정신문화의 동반 성장. 저는 이대 총장 끝나고 브랜드위원장하고는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했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적인 번성과 함께 물질적인 풍요뿐 아니라 정신문화의 기반을 구축한다 해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을 청계산 밑에 아주 판교 아름다운 곳에 세웠습니다. 바로 그 이름이 2005년에 바뀌어서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한국학의 메카가 됐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가 풍요에도 잃어버린 정신문화 이게 또 찾아야 될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럼 세종 리더십과 함께 연결 지을 수 있는가 이런 속에서 역사이즘 민족은 미래가 없다. 준비 없는 미래는 없다라는 그런 기본 시각에서 세종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자. 구태의연하게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한글처럼 1000년을 가고 10,000년을 가는 우리의 민족문화의 뿌리를 세종대왕에서 깊게 구축한 바가 있습니다. 이분은 1418년에 22살의 나이로
조선왕조 제4대 임금으로 즉위하셨어요. 근데 이분과 함께 우리가 역사 속에서 지나가도 높이 평가하는 리더십의 덕목을 제가 5가지를 얘기하는데, 우선 시대적 통찰력, 기업인도 마찬가지. 지금 현 시점의 트렌드가 뭔지, 우리가 그 정신이 뭔지, 이러한 것에서는 역사의식과 폭넓은 세계관에서 찾아야 된다. 지금도 이제 앞으로 대선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통찰력이 있게 있어야 되죠. 균형과 조화의 지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그러면서 만인을 헤아리고 아우를 수 있는 조화의 지혜. 무엇보다도 기업이나 국가나 리더의 제일 중요한 것은 책임, 도덕관이 흐트러지면 신용이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 기업인들도 결국 코리아, 한국, 대한민국의 마크를 달고 나가기 때문에 이 애국심, 또 애민의식, 그리고 따뜻한 가슴과 관용정신, 이런 속에서 세종은 아주 유연하면서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리더다. 진정한 마음 경영을 하신 분입니다. 관료들과의 소통, 이게 지배구조라 하면 시사라는 거는 고위관료에서 계속 독대하시면서 의견을 묻고, 경연이라는 공부하는 거예요. 신하들하고. 이것이 게으른 임금은 제일 싫어하는 게 그냥 매번 경연을 가장 많이 한 분이 세종하고 영조 임금이에요. 경연, 세미나 하는 거예요. 윤대라는 건 또 하급 관리들까지 독대를 하십니다. 그래서 밑에 층의 정보, 어려움들을 듣는 거죠. 이런 지배구조를 우리가 지금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애민정신, 항상 이분은 임금의 한울은 백성이고 백성의 한울은 밥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민생을 챙기시고 나라 사랑 속에서 사회 통합을 이루신 분이죠. 교화와 신뢰의 정치, 합리적인 국가 운영, 균형 잡힌 인재 등용, 포용과 조화, 화합의 리더십. 가장 최고의 사회 통합 문자가 한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여기 계신 분들은 뭐 ESG에 또 상도 받으셔서 아주 고매한 그런 경영 철학을 실천하고 계신 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세종대왕의 리더십 덕목에서 한번 맞춰서 더 많은 창의의 아이디어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종은 무엇보다도 인간입니다. 제가 32년 실록을 읽으면서 감동하는 것은 뭐 정치, 경제, 국방, 문화, 예술, 교육, 안 업적이 없는 것이 없지만 제일 제가 감동을 한 거는 이분에겐 따뜻한 가슴이 있다. 리더는 잔인하면 안 됩니다. 기업이건 따뜻한 가슴을 가지신 분이라는 데서 제가 엄청 감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을 놓치지 않고 읽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인간주의적인 이상, 사랑, 연민, 이런 걸 가지신 분이고, 넘어가세요. 그런 데서 대표적인 것이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일 감동한 장면이 1426년에 이분이 30살 된 남자인데 여종, 관비죠. 노비의 출산 휴가를 100일을 주십니다. 애 낳자마자 아무리 노비라고 하늘에 내신 인간인데 일 시키는 건 이거 너무 가혹한 일이다 하면서 한 달에 100일의 산후 휴가를 주십니다. 그러나 또 그것도 모자라서 신하들은 엄청 반대했어요. 설득했어요. 1430년에는 또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능행을 하면서 밭에서 일하는 만삭이 된 여종을 봤는데, 만일 밭에서 애를 낳으면 태아나 산모가 이태롭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1430년에는 산전휴가 한 달을 줍니다. 산전 산후 130일의 휴가가 내려지는데, 그것도 또 모자라서 1434년에는 남편은 그런 구경만 하고 있냐, 애를 낳은 산모 노비의 남편에게도 한 달의 휴가를 줘서 돕도록 하라.
그래서 산전산후 160일의 휴가가 내려집니다. 동서고금만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에서도 있지 않았던 시대를 뛰어넘는 따뜻한 복지 정책은 세종대왕의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에서 태생된 것이고, 뭐 이분이 표가 필요해서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분이 이제 삼강행실도라는 그런 효 이런 것을 다 수집해서 책을 엮었는데, 요즘엔 뭐 아들이 부모를 때려 죽이고 이런 사건인데 이럴 때도 있었어요, 있기는. 그래서 이제 효의 행실도인데 이게 용서와 구원입니다. 그래서 요 사례를 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민손이가 의붓엄마가 들어와서 구박을 했어요. 자기 아들 둘만 따뜻한 옷 입혀주고 민손이는 얼기설기 갈대꼬를 쳤는데, 그때 아비가 알았어요. 말고삐를 자꾸 추워서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결심해서 내쫓으려 하니까 오히려 민손이 꿇어 살아대, 어미 있으면 하나들 나만 치우면 되는데 어미 내쫓으면 내 동생까지 세 아들이 치우리다 하면서 내쫓지 말아다가 아버지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니까 아버지가 이 갸륵한 효심에 감옥해서 안 내쫓고 내쫓지 않고 잘 살았더라 하는 얘기예요. 요즘에 너무 컴퓨터에서 아이들이 그냥 냉혹해지고 이기고 죽이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애니메이션으로 현대적인 걸로 만들면 좀 피가 따뜻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 또 세종은 제가 제일 감동한 게 첫 번에 실록을 뒤지니까 길 잃은 아이 부모 찾아줘라. 걔가 잘못하면 불황아들에게 잡혀가고 하면서 관에다 엄마 찾아줄 때까지는 보호해줘라, 이런 세심한 것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노인 공경, 이분이 제일 먼저 양로연을 궁궐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궁,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 노인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백세 노인은 천역을 면제해주고, 그러면서 80대 이상 여성, 남성을 구분하지 않고 양로연을 아주 지극히 베풉니다. 요즘에 고령화 시기에도 한번 들어볼만 한데, 이렇게 대접받은 노인들이 뭔가 국가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젊은이들에게 농사 지도도 하는 그런 부삽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의 의료 혜택을 주고, 여성들에게도 이 의료 제도를 해서 병을 숨기는 사례로 생명을 잃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호를 한 사례들. 이게 뭐 ESG의 지배구조에서 뭐 젠더, 뭐 양성 평등, 뭐 세대 이런 거 다 통합하신 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한글 창제로 문화의 시대를 열었지 않습니까? 제가 유네스코 유산 등재를 많이 했는데, 제가 사찰 7곳도 하고 서원 9곳도 하고, 요즘엔 전통 한지 종이를 유네스코 등재하는 일을 하고, 또 종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유네스코의 문맹 태치상이 세종대왕상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나라가 문맹률이 한글 덕분에 제일 없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문화의 시대를 여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용비어 청간 미리 연습 한번 해본 거죠. 그 다음에 훈민정음 해례본 나란 말씀이 중국하고 다르다는 데서 우리 글이 필요한.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세요. 한글은 각계각층이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연배 선생님이 작사하신 한글날 노래의 3절인데, 1절은 한글은 문화의 그 근본, 그리고 한글은 민주의 근원, 그리고 3절은 한글은 생활의 무기라고 그랬어요. 제가 한국학중앙연구원장 하면서 왕실 도서관이 인 장서각이 있어요. 거기에 12만 권의 왕실 문서하고 5만 권의 민간에서 기증기탁한 그러한 그 자료가 있는데, 문헌들이 있는데, 제가 거기서
한글본도 엄청 많아요. 한글본을 끌어내서 이제 전시를 했는데 2016년에 그런데 우리도 깜짝 놀란 게 여성들은 물론 많이 쓰고 남성들도 많이 썼어요. 이거는 효정대왕 임금이 이 딸에게 쓴 편지. 그러니까 딸이나 아내에게 주는 건 다 한글로 써서 한글이 창제되니까 딸이 아들이 죽어서 밥을 안 먹어요. 노심초사. 그러니까 위로의 편지. 효정대왕이 기운이나 무사하냐. 애가 그렇게 된 건 우리 어른들이 덕이 없어서인데 어쩌겠냐. 밥 잘 먹고 기운 차려라 하는 아버지의 따뜻한 편지. 다 한글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학봉 김성일이라고 임진왜란 때 진주의 전장터에 나가 있었어요. 근데 세모가 왔어요. 그러니까 12월. 그래서 집이 그리워서 아내에게 보낸 편지. 양반도 아내에게는 이렇게 한글로 썼어요. 장모, 장모 요런데 어른은 이렇게 올려요. 한 글자를. 그러니까 장모님 잘 모시고 과세 잘 지내고 언제 만날지 모르니 그리워 말라. 이런 편지 받고 2달 후에 전사했어요. 그래서 이 봉투는 저도 직접 만져봤는데 이 부인의 눈물의 봉투입니다. 이런 애절한 사연들. 그 다음에 신천강 씨라는 그 친정어머니가 시집간 순천 김씨라는 딸에게 보냈는데 청주 비행장 공사할 때 무덤에서 나왔는데 그 무덤이 썩지가 않았어. 129통의 어머니가 딸에게 보낸 편지가 들어있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한글 창제하고 100년도 안 된 시기에 여성들에게 이렇게 한글이 퍼져 있었어요. 그만큼 한글은 읽기 쉽고 배우기 쉬운 글자라는 거죠. 그래서 129통의 편지를 보니까 구구절절히 마음에 애절한 사연들이 다 담아있어. 속상할 때마다 딸에게 쓴 거예요. 그래서 보냈어요. 여기에는 이런 글귀다. 네 아버지가 늙고 돈도 없는데 친구들이 첩을 둔다고 나도 한번 꼭 둬봐야 되겠다고 또 애걸복걸해서 두게 했더니 그것이 들어와서 나를 얼마나 못 살게 구는지 내가 하루하루가 정말 살기가 싫다. 이런 하소연, 한문으로 이거 어떻게 적겠어. 한글이 나왔기 때문에 이 애절한 마음의 노래가 쓰여진 거죠. 이런 것들, 이런 감동. 강상김 씨라는 분은 할머니인데 영조 때 손자가 억울하게 음모에 얽혀서 그 사형 직전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영조 임금한테 우리 아무리 박사를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아주 반듯반듯한 한글로. 그래서 임금옥에 올려서 상언이에요.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문장도 그렇고. 그래서 이 편지 한 장으로 영조를 감동시켜서 손자의 목숨을 살린 편지입니다. 그 다음에 고행로. 이분은 이 한갑이 되니까 진화원을 고생고생 하던 시절이 너무 고통스럽지만 회고록을 쓴 거예요. 그래서 고행록에 6m를 썼어요. 6m. 예. 그냥 일필휘지로 썼어요. 한글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노비들도 한글을 배워서 계문서도 누가 아버지 죽었을 때 막동인 얼마 뭐 뭉치는 얼마 이렇게 그런 장부를 다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글은 임금으로부터 노비에게까지 모든 것을 표현하는 그야말로 소통의 문자고 세종의 배려의 문자고 그러면서 사랑, 화합의 문자입니다. 세종이 하도 반대가 심하니까 맡은 게 내가 옥에 갇힌 죄수가 자기가 어떻게 판결을 받은지 모르고 억울해도 그 글을 모르기 때문에 억울하게 지나가는 그 글자를 모르는 죄수예요. 이런 것을 문자의 힘을 쥐어주기 위해서 내가 한글을 상제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종대왕의 지배구조의 핵심 정치는 가장 중요한 게 싱크탱크의 집현전이에요. 이 집현전 학사들은 그러니까 마음대로 자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높은 자리로 보내는 게 아니라 전문성을 강화하죠. 그야말로 이분들은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종시대를 이 집현전 학자들이 문화의 정치에 그야말로 아주 가장 철저한 참모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리더는 제일 중요한 건 사람 잘 써야 돼요. 사람, 좋은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갈라지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경연과 서연, 세미나의 서연은 세자의 세미나고 경연은 임금의 세미나. 문헌, 그러니까 공부해야죠. 신하들에게 모르면 망신당하니까. 문헌 연구, 그리고 서적 편찬과 국왕에 대한 자문들을 하니까 누구도 직책이 높지 않아도 건드리지 못해요. 임금이 가장 아끼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릇 치평요람이라는 것부터 뭐 많은 것을 출간해내죠. 정치를 잘하려면 전 시대에 잘 다스려진 이치와 어지러워진 연우를 역사가 남긴 자치에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자치를 보려면 오로지 역사의 기록을 참고해야 한다. 이런 속에서 넘어갔어요. 또 하나는 세종대왕의 과학의 시대를 열다. 물론 국감, 앙보, 뭐 이분은 음악가예요. 또 이런 걸 많이 하셨지만 오늘은 이 과학의 시대에서 특히 농업자죠. 농업사회니까. 그래서 중국의 농소가 우리 현실과 맞지 않는, 다르잖아요. 풍토가 다른데. 그래서 나이든 농부들의 농사 경험담을 묶어 정리해서 보고하는 절차. 그래서 간행된 게 농사직설입니다. 농사직설. 그래서 농민들이 편리한 농업 환경 개선을 위해 과학기술의 그 천재인 장영실과 천문기구, 농기구를 만들죠. 혼천이 천문기구, 해시계, 물시계, 대소간. 그래서 농업 생산량 증대에 큰 영향을 미친 칠정산, 내편도 한성하고, 농사식 직설도 가능해요. 수차 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거죠. 그런 데서 이 세제 개편을 우선은, 세금에 시달리면 농촌을 떠날 수밖에 없고, 의욕상실, 합리적인 세법을 마련하는데 손실다폰, 이거는 실제로 농지에 가가지고 그것이 현실에 부의한 건지, 그래서 방문해서 농사가 흉년도 있고 풍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비옥한 땅도 있고 척박한 땅도 있어서 세금을 거기에 따라서 매기는 이 불공정한 시비를 피하는 것. 그래서 농지 1결당 미국 10도를 부과하는 정액제 제도인데, 놀라운 게 세종이 하도 찬반이 많으니까 여론조사를 시켜버려요. 여론조사를. 그래서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세종의 여론조사는 아주 획기적인 임금의 결단이에요. 그래서 1430년에 17만 명의 여론조사를 해서 57%의, 관리들은 좀 반대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에서 57%의 찬성으로 여기서 검증을 통해서 농법 상정서를 해서 1444년에 15년 아주 신중하게 해서 비옥도와 풍년, 흉년을 모두 고려해서 이것에 결실을 맺어 우리가 잘 아는 연분 9등, 전분 6등,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종의 이 농사직설, 이것이 1429년에 편취되는데 신토부리 농법 넘어갔어요. 평안도 함길도가 아주 척박하잖아요. 이런 것을 잘 황폐한 상태에 있는 북방의 농사를 개량하고 과학적인 효율적인 농사의 생산성을 배려하는 세종의 마음인데, 농사직설이 10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땅 가는 법 이런 게 있는데 넘어가세요. 그러면 주로 농기구를 우리말로 했다는 거. 그러니까 중국말이 아니라 우리의 자주 농업 과학화예요. 그래서 한글, 향명, 그 지역에서 쓰이는, 그러니까 뭐 낫이라든가 홈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국에는 없는데 우리 것이 그대로 그 명칭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농기구를 체계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해서, 홈이 요즘에 유럽에서 얼마나 인기입니까? 홈이와 가래, 독특한 농기구도 이때 괭이, 뭐 새스랑,
이런 농기구들이 그리고 시비 비료 주는 거 이런 것들에 아주 세세한 농법이 소개되는 게 농사직설이에요. 농업 자주 합니다. 해충 방지 이것도 강요하지 말고 잘 달래서 하도록. 그래서 세종의 노력으로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50만 결이던 농지가 172만 결까지 확대되는 거예요. 국토의 생산성이 증대되는 거죠. 그 다음에 향약 집성방 이건 동의보감의 전신인데 우리 약재, 우리 풍토 그런 데서 우리 것으로 이제 좀 약초를 처방한 향약 집성방. 세종은 안 세심하게 넘어가서 안 건드린 데가 없는 그야말로 그 넓은 해안가 높은 이상으로 조선왕조의 미래를 더 풍요롭고 문화의 품격을 가진 시대로 견인했는데 거기에 조선왕조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이 자연과 인간의 조화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동대문, 흥인지문이죠. 남대문, 숭례문, 또 서대문, 도니문, 북대문, 숙정문, 그리고 종가문, 홍지문이 있어요. 이거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 나무는 인을 만들고 베푸는 거죠. 동쪽은 청색이고 그래서 흥인지문, 동쪽이 좀 지세가 얕아서 조금 하나 올리려고 거기만 네 글자의 지자를 박은 거. 쇠는 의로, 새로 뭐든지 분명하게 자르는 거죠. 우백호. 그리고 불은 예를 이렇게 불 켜져 있으니까 우리가 제자리 찾아왔지. 그래서 예로서 밝힌다. 질서에 상하 질서. 그리고 남주자. 그래서 숭례문이고 금의 백호는 돈이문, 의. 그리고 의리 없는 인간 옛날에 인간으로 취급하지도 않았어.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가고 좁은 데서 넓은 곳으로 그래서 바다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바다가 낮지 않으면 그 많은 물을 담지 못하죠. 넓지 못하면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다는 건 점점 배울수록 넓어지고 점점 배울수록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마음 자세를 가리키는 거. 북현문대 여긴 항상 옛날이나 지금이나 경호 임금이나 대통령이나 있어서 숙정문이라고 하고 뒤에 홍지문이 지자를 박은 거. 흑토 모든 게 기본이잖아요. 오늘도 이 행사를 우리가 믿었으니까 저도 축사도 하고 강의도 하고 여기 함께 계신데 믿음이에요. 모든 관계는 신뢰. 그런 데서 가운데 중. 그래서 가운데 뭐가 있어요? 보신각. 그래서 가장 중앙에 보신각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황룡으로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이제 열어가야 될 미래를 위해서 역사가 우리의 모든 거울이 되고 교훈과 스승이 되는 데서 오늘 세종 리더십을 잠시나마 강의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